예, 이번 시간에는 28강 아리스토텔레스 배워보도록 하죠. 왜 웃냐고요? 힘없었어. 자, 안다고 실천이 가능할까? 이 부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예.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하죠. 덕은 지식이다. 예. 덕이 없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행위를 못한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맞죠? 덕을 지식 하나로 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덕은 지적인 덕도 있지만은 모든 덕도, 그렇죠, 도덕적인 덕도 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알겠지만 살이 잘 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이 버벅 찌는데 찌는 이유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죠. 고기를 많이 먹는 이유는 맛있어서 먹고 있죠. 근데 당연히 살찌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꾸 먹는 이유는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알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맞죠? 뭡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겠죠. 이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 도덕적인 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덕이 지식과 관련된 덕이라면 도덕적인 덕은 의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는 어떻게 기르냐? 꾸준히 실천을 통해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죠. 고기를 어느 날 갑자기 탁, 난 더 이상 안 먹어, 이러고 안 먹는 게 아니라고, 평소에 조금씩 그래 안 먹어야지 이러면서 줄여가면서 끝없이 노력하면서 한 번 안 먹었다가 다음날 또 실패하고 그 다음날 또 성공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맞죠? 고기가 봤을 때 고기는 고기요, 나는 나로다. 맞죠? 안 먹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 의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냥 돼서는 안 되고 지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기 없을 때 집에 가가지고 고기 안 먹어야지 생각해도 거기 가서 고기를 보면 헷갈린단 말이죠. 고기를 보면 유혹에, 맞죠? 휘말린단 말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꾸준히 평소에 습관을 통해서 고기를 봤을 때 많이 먹지 않도록, 맞죠? 의지를 길러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뭐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도덕적인 덕입니다. 도덕적인 덕. 지적인 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덕도 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죠. 그럼 도덕적인 덕의 내용이 뭐냐? 그게 중용입니다. 중용. 중용은 뭡니까? 과도와 부족의 중앙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은 산술적 중앙은 아닙니다. 단지 산술적 중앙은 아니라 어떤 적절한 행위죠. 적절한 행위. 그래서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한 선이 있는 거죠. 그 선이라는 것은 꼭 중앙은 아닙니다. 맞죠? 가끔 이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죠. 혹은 중용이 없는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살인이라든가 절도, 살인에 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반만 죽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안 죽이는 게 답이죠. 도둑질에 있어서 중용이 있냐? 없습니다. 반만 훔친다 이거 아니죠. 무조건 훔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가끔 중용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용 자체의 의미는 적절함이죠. 그래서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일 수도 있고, 많이 하는 것이 적절함일 수도 있고, 조금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함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위하는 것이 중용이다. 이 의미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은. 예. 자,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죠.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진을 한번 볼 텐데, 앞에 왼쪽의 그림은 지금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아테네 학당. 아테네 학당에 보면 왼쪽은 누구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화면에 오른쪽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플라톤은 지금 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이거 무슨 의미인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옆에 나와 있는 건 누구냐? 이쪽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으로서 대제국을 결성했죠. 그렇죠? 이런 알렉산더 대왕 옆에 누가 묻냐? 누구냐? 아까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르친 내용은 덕이다 무엇인 줄 아느냐? 이런 내용을 가르치겠죠 아마.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거대 제국을 이룰 수 있고 훌륭한 왕이 됐던 것은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좋은 스승을 뒀네요.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사진 한번 봤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말했던 요 그림하고 굉장히 관련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세계관 자체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언적 세계관인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데아는 현실 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봤듯이 플라톤 얘기하고 있죠. 위다 위! 이데아는 저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아니다는 거죠. 이 현실 속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서 플라톤은 이데아가 저 위에 따로 있다 라는 의미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속에 들어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손바닥 아래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는 현실과 따로 분리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로 들어있냐? 형상과 진료라는 형태로 들어있다는 거죠. 형상이 이데아입니다. 모든 존재는 형상과 진료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데아는 형상입니다. 형상으로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존재 안에는 선생님의 이데아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렇죠. 그래서 사물의 본질하고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죠. 참모습이.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뭐냐? 재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든가 정신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뭡니까? 진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데아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서? 형상으로서. 형상과 진료는 같이 들어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데아라는 것도 결국 이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그것을 이성적으로 사용할 때 분명한 이데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현실을 잘 들여다보고 현실 속의 이데아를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 현실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그 경험한 현실을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 우리는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 입장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덕을 알기 위해서는, 덕이라는 것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실의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하나 우리 세계를 목전원적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엇을 지닌다? 고유한 목적을 지닌다고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마셨던 이 물병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물을 담는 것이고 물을 마시게 해주는 거죠.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목적을 지닌다. 선생님도 아마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목적은 모든 존재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 목적도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다양한 목적이 있고 한데 그 목적은 실제 알고 보면 어떤 위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위계. 그래서 목적은 항상 도구적 목적과 본래적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한데 그 목적은 보통 다음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죠. 대학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대학이 최종 목표는 아니죠. 대학을 통해서 다른 목적은 무엇을 목적을 얻으러 갑니까? 취업이라는 목적을 얻으려 하고 취업을 통해서는 재산을 모으려 하고 재산을 모으는 이유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기 위해서 이런 등등등 다양한 목적 어떤 목적은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 목적은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목적은 다시 또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구적인 목적, 본래적 목적 이렇게 관계를 지닌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목적을 찾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최고의 목적, 궁극의 목적을 최고선이라 합니다. 그럼 인간의 최고선은 뭐냐?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대학, 취업, 재산, 결혼, 자식 점점점 계속 올라오다 보면 그 끝에 무엇이냐? 항상 그 끝에는 궁극의 목적인 행복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도 목적은 뭡니까?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고유한 목적은 행복이라는 목적이죠. 그렇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행복을 하는데 그리스어로 뭐라 하냐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해요. 에우다이모니아. 다이몬이 뭡니까? 다이몬. 그렇죠? 거인 이런 뜻이고 혹은 신이라는 뜻이죠. 삶이 뭐같이 되는 겁니까? 신적이 되는 겁니다. 신처럼 되는 거예요. 거인처럼 되다.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거인을 가진다, 거인을 지닌다는 뜻인데 내가 신적인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 이 에우다이모니아, 이 신적이 되기 위해서는 덕을 갈고 닦아야겠죠. 그렇죠? 덕이 있는 사람이 된다. 성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덕을 지닌다. 덕이 뭐냐? 그래서 아레테라는 겁니다. 이제 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레테, 이 의미는 뭐냐면 탁월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탁월함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고유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우개에는 덕이 있습니다. 지우개 덕은 뭐냐? 잘 지우는 것이죠.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죠. 볼펜은 뭡니까? 볼펜의 덕은 잘 써지는 거죠. 이렇듯이 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역시나 또 고유의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덕을 지니게 되고 그건 당연히 그 목적을 잘 발휘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거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에겐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잘 실현시키는 기능이 덕입니다. 따라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면 그 목적을 실현하게 되고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능을 잘 발휘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기능은 뭘까요? 인간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잘 발휘하겠죠. 그 기능이 뭐냐? 그걸 알아봐야겠죠. 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기능들을 잘 들여다봐야겠죠. 역시나 경험적인 지식을 봅시다. 먼저 성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장의 기능. 그리고 그 위에는 감정 욕구라는 기능이 있고 이성이라는 기능.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기능을 지닙니다. 성장, 감정, 욕구, 이성. 이 세 가지 기능은 각각 식물, 동물, 인간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성장이라는 기능은 식물, 동물, 인간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기능이죠. 자라나고 영양을 섭취하는 그런 기능이고, 동물적 기능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한 부분이죠. 그래서 감정과 욕구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만이 지닌 기능이 뭐냐? 그건 이성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기능이 있다면 각각의 덕이 있겠죠. 성장에 덕이 없습니다. 왜냐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에 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덕이 아까 말했던 감정과 욕구에 해당되는 덕으로 도덕적 덕 혹은 품성적 덕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인 성격, 도덕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 다음 지적인 덕은 이성에 해당되는 덕입니다. 지식에 관한 덕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능은 세 가지이고 그에 해당되는 덕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덕과 지적인 덕이다. 두 가지 덕의 특징을 봅시다. 두 가지 덕은 모두 무슨 특징을 지냐? 후천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는 거죠. 후천적이다. 그래서 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 실천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혹은 습관을 통해서 얻는 덕이다. 이것이 모두 덕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덕은 크게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이 있는데 지적인 덕의 특징은 뭐냐? 교육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후천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서 얻는 진리 혹은 지식, 지혜입니다. 다양한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 실천지, 학문지, 직관지, 다양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하나 따지진 않을게요. 5가지 정도 됩니다.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덕적인 덕은 아까 말했지만 중용이 그 내용이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얻는 덕입니다. 그렇죠? 실천을 통해 습관하여 얻는 그런 덕이 중용이죠. 이런 세부사항을 좀 더 살펴보자면 지적인 덕은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다양한 지혜 중에서 도덕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을 인도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지 도덕적인 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도덕적인 덕, 특히 중용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성의 도움을 주는 영역이 뭐냐? 그 도움을 주는 지혜가 실천적 지혜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도덕적인 덕을 이끌고 그 도덕적인 덕인 내용이 중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과도와 부족의 중간 혹은 적절함이 뜻이죠. 그래서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중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전에 얘기했습니다. 중용 이런 거죠. 그래서 만용과 비겁의 중용은 용기입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막 덤비는 것과 너무 피해 다니는 것 사이에는 적절히 용기 있는 거죠. 방종, 마음대로 행하는 것과 둔감 혹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절저한 절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낭비와 인색의 사이에는 관우, 이런 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중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속에는 주지와 주의지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행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몰라서 행한 행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무지에 정한 행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책임을 묻기 힘든 부분이고 실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의지의 나약함에 의한 행위죠. 이건 악행이죠. 정말. 이런 악행들. 그래서 의지의 나약함이 문제다. 그래서 실천적 의지가 부족해서 못한 내용, 이건 도덕적인 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지주의와 주의지가 합쳐져 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결국 그래서 주의주의임에도 이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기능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기능이 잘 발휘돼야지 행복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감정과 욕구의 기능은 동물과 공유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인간 고유의 기능이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되고 그 기능이 나서 결국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기능을 잘 발휘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성적인 삶이란 건 무슨 삶이냐? 관조하는 삶이죠.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이치를 파악하고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관조의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이성적 관조의 삶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고 결국 그 삶은 이성적인 삶이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은 어찌 보면 이성일 수가 있겠죠.
이성입니다. 이성. 결국 가장 인간적인 기능은 이성입니다.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대 공동체주의의 시초로 보고 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예, 유명한 말인데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회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이다. 인간 이하라면 짐승일 것이고 인간 이상이라면 아마 신이겠죠. 신과 동물이 아니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인간은 항상 모여 살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따라서 폴리스와 개인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이 공동체주의의 기본적 입장이죠. 따라서 개인의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개인의 행복의 실현은 반드시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 도덕적 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의 어떤 덕을 지키면서 행복을 추구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국가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인의 어떤 실현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끈끈하게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공동체주의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정리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철저히 이론론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데아라는 것은 현실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들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 속에 이데아가 형상으로서, 형상과 진료가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현상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특징, 우리의 모든 존재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목적론적이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상을 경험해 봐야겠죠. 경험해 본 결과 목적에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 있죠. 그 최고의 목적이 뭐냐? 특히 인간의 최고선, 최고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행복이다 라는 의미이기 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뭘 지녀야 되냐? 덕을 지녀야 되고, 덕은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죠. 기능이 세 가지인데 덕은 두 가지죠. 그래서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이 있다. 도덕적인 덕의 내용은 뭡니까? 중용. 이러한 중용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활동만 해서는 안 되고 이성적인 인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적인 덕 중에 하나인 실천적 지혜가 이러한 중용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실천적 지혜가 도덕적인 덕을 찾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덕을 행함으로써 행복해진다는 거죠. 덕을 지님으로써. 또 아리스토텔레스 특징, 공동체주의인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빨리 풀어보세요. 자,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A군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성의 임무는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에 속하는 욕망과 느낀 감정들을 인도하며 이에 특수한 여러 상황에서 중용에 해당하는 감정. 가장 큰 힌트 나왔네요. 중용이네요. 중용. 아까 부분 보면은, 이것만 보면 왠지 플라톤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뭡니까? 실천적 지혜가 욕망, 도덕적인 덕을 이끄는 부분이죠. 그렇죠? 실제 도덕적인 덕이란 것도 뭘 통해서? 이성의 어떤 지배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있는 실천적 지혜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덕을 이끌 때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용의 덕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내용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A견에 해줄 조언인데 솔직히 나 내용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찾아봅시다. 선을 실천하는 의지를 기르도록 노력해야 된다. 선을 실천하는 의지? 답인데? 답이죠. 그렇죠? 예. 선천적인 도덕성,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후천적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습관화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덕은 습관화를 통해서. 그럼 지적인 덕을 뭘 통해서 얻나요? 기억납니까? 지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덕은 후천적인 덕이죠. 영혼의 수련을 통해 선에 참되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영혼의 수련을 통해 참되는 의미. 이거 잘 모르겠죠? 요거 소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배웠지만 심사숙고 반성함으로써 무엇을? 도덕에 대한 덕의 참된 의미, 참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 소크라테스의 내용입니다. 많이 헷갈리죠. 다음 4번 선을 시작해서 모든 욕구를 제거했는데, 욕구를 제거하면 안 되죠. 욕구를 조절해야겠죠.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죠. 욕구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적절함이 중요한 거죠. 적절하게. 제거가 아니라 적절함이 요구되는 거죠. 적절함.
중령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령의 내용은 적절합니다. 배웠죠. 자신의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라도 선시장.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뭔 소리죠? 맞죠? 이거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So cold,